자기가 연락을 제대로 안 받으니까 어머님이 자꾸 나한테 연락하시지. 내가 불편하다고 했잖아. 시댁 관련된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기로 했잖아. 집도 반반했는데 내가 왜 시댁 눈치를 봐야 해? 자꾸 카톡 오고 전화 오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어머님은 자기 통해서 연락하시라니까 꼭 나한테 연락하셔? 괜히 답장 보내면 계속 연락 올까봐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왜 계속 카톡을 보내시는 거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홍경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홍 씨는 아들이 나이가 차면서 며느리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는 다르다고 해서 친딸처럼 지내는 건 기대해 본 적 없었습니다. 홍 씨도 그건 그것대로 불편할 것 같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연락도 주고받지 못할 며느리를 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시로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메시지에 답해주는 것조차 진저리 치는 며느리. 득이 있을 때면 연락에 응답하는 게 더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홍 씨가 저들과 똑같이 했더니 자기를 무시한다며 난리를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진짜 있었습니다. 그것도 홍 씨의 아들의 옆자리에 말이죠. 홍 씨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오윤수입니다. 자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들은 홍 씨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컸습니다. 어려서도 그랬지만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어서도 친밀한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했죠. 아들은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독립해서 살았습니다. 아들의 회사가 홍 씨의 집과 가까웠기 때문에 독립해서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30 초반이 되었을 때 인영이랑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서인영은 아들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만나는 건 알고 있었고 우연히 한 번 만나서 식사도 한 적이 있었죠. 1년 전에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는데 직업은 간호사였습니다. 나이는 홍 씨의 아들과 같았습니다. 한 번 보긴 했지만 그 후로는 전혀 홍 씨 부부와 교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로는 수줍음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홍 씨는 그날 하루 만났을 때 오히려 무뚝뚝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살가운 성격이 아닌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집은 이 근처로 구할 거지? 홍 씨의 남편이 집에 찾아온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신혼집 문제로 상의를 한다고 온 것이었는데 직장이 홍 씨네와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홍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고민 중이에요. 고민을 해? 홍 씨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듣기로는 예비 며느리가 근무하는 병원도 멀지 않은 곳이었으니 말이죠. 굳이 회사랑 그렇게 가까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요. 왜? 그러자 아들은 뚜렷한 이유를 대지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래도 회사랑 가까워야 편하지. 이쪽 근처로 알아봐. 부동산에 엄마가 한번 물어볼까? 아니에요. 저희가 상의해서 구할게요. 홍 씨는 혹시나 아파트 가격 때문에 그러나 싶었습니다. 조금 더 비싼 거면 그 부분은 엄마 아빠가 더 보탤 생각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이미 아들을 통해서 신혼집은 양가에서 반씩 지원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에 가까워질수록 집값이 올라가서 고민 중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홍 씨가 좀 더 보태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은 결국 홍 씨의 집과 차 타고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집을 얻었습니다. 그 말은 아들 부부의 직장과도 그만큼 멀어진다는 것이었는데 말이 30분이지 출퇴근 시간에는 훨씬 더 걸릴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구했겠지. 그래. 알아서 했겠지?
홍 씨와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어련히 이것저것 고려해서 구했겠거니 생각했죠. 아들이 결혼을 한 뒤에 홍 씨는 며느리와 잘 지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같은 지역에 살고 있고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며느리의 생일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평일 아침 출근 시간 전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출근 준비한다고 바쁘겠지. 그냥 메시지 보내. 그럴까? 남편의 말에 홍 씨는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아침에 아들이 미역국은 끓여줬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홍 씨가 며느리에게 보낸 첫 메시지였죠. 보냈어? 보냈어. 뭐라 그래? 용돈이라도 보내야지. 아직 답장이 안 오네. 답장 오면 보내야지. 핸드폰으로 바로 보낼 수 있잖아. 응, 카톡으로 보내려고. 그런데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답장이 오질 않았습니다. 확인을 안 하네. 아, 지금 일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고 있을 수도 있겠네. 어머, 그렇구나. 며느리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출근 시간이 일반 회사원이랑은 다를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 남겨놨으니까 나중에 연락이 오겠지. 그래서 홍 씨도 메시지를 더 보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며느리의 연락은 다음 날이 되도록 없었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진작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홍 씨가 휴대폰을 열어서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봤더니 아직도 며느리가 확인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쯤 되자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영이가 연락이 안 되네. 어제 아침에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냈는데. 아, 일하느라 못 봤나 봐요. 그래? 지금도 일해? 그건 아니고요. 지금은 집에 있어요. 아, 그러니? 그렇다면 답장을 할 만도 한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생일이라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네 아버지가 용돈 좀 보내라고 했거든. 그런데 답장이 없어서 못 보냈네. 그냥 윤수 네 계좌로 보낼게. 둘이 좋은 데 가서 뭐 사 먹던지. 아니면 인형이 선물 사줘.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전할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홍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내 고개를 저으며 아들에게 2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약 1시간 뒤에 며느리에게서 답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온 메시지에 홍 씨가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한다고 보냈지만 이어진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먼저 연락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홍 씨 또한 무슨 날이 아니라면 따로 연락할 일은 거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고 싶었던 마음과는 다르게 며느리의 연락처는 있지만 아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안 바쁘면 같이 밥 한 끼 먹을까? 아, 아버지 생신 때문에요? 응, 저녁에 시간 안 되니? 너 회사 근처로 엄마 아빠가 가도 되고. 남편의 생일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조금 힘들겠는데. 요즘 인영이가 많이 피곤해해요. 그러니? 남편의 생일이었는데 아침에 아들에게서 연락이 한 통 오고 며느리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건 이제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렇지만 홍 씨의 말에 만나는 건 곤란하다는 아들의 대답에
홍 씨는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네는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여태 한 번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못 만날 정도로 멀리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홍 씨가 어쩌다 한번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며칠을 대답하지 않다가 어쩌다 한번 단답형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는 며느리가 참 개인적인 성향이구나. 그렇게 친밀하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는 없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이 있고 개개인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러려니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도 남편도 굳이 며느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웬만하면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금기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올 때였습니다. 사돈 선물은? 그것도 주문해야지. 그래야지. 주소 물어봤어? 윤수한테 어제 보내달라고 했는데 뒷주소가 기억이 안 난다고 인영이한테 물어보고 보내주기로 했거든. 근데 안 보내네. 인영이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홍 씨는 어쩐지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꺼려졌습니다. 어서 물어봐. 얼른 주문해야 명절 전에 도착하지. 안 그러면 택배 엄청 밀린다. 알겠어? 잠깐만. 남편의 성화에 홍 씨가 휴대폰을 열어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명절에 사돈께 선물을 보내고 싶으니 주소 좀 알려줘라. 하지만 역시나 한참을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있나? 남편은 며느리가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며 나중에 다시 해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시간은 정확히 모르지만 홍 씨는 어쩐지 답장을 받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윤수한테 다시 물어볼게. 뭐 답장이 오겠지. 그리고 하루가 넘어가자 남편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안 받는데. 홍 씨는 더는 답장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영이는 왜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어? 아, 연락하셨어요? 그래. 전화했는데도 받지도 않고 말이야. 조금은 불퉁한 목소리로 말하자 아들이 변명조로 대답했습니다. 일하느라 정신없고 그러면 못 보낼 때도 있죠. 무슨 일을 그렇게 오래 해? 일 안 할 때는 피곤해서 쉬죠. 지금도? 지금은 일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답장 하나 할 시간도 없는 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왜 답장을 안 보내냐 더 따지는 것도 우스운 것 같아서 홍 씨는 한숨을 한번 쉬고 말했습니다. 사돈네 주소 좀 보내달라니까. 너는 연락도 안 해주고 며느리도 답장을 안 하고. 아, 깜빡했어요. 지금 인영이한테 물어봐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아들과 전화를 끊고 5분이 채 안 되어서 띠링하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새 아들이 주소를 보낸 것이었는데 아들의 메시지를 보고 더 황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결국엔 며느리에게 물어본 것인데 아들의 연락은 몇 분도 안 돼서 바로 받으면서 시부모의 연락은 하루가 지나도 응답이 없으니 말이죠. 설사 정말 못 봤던 것일지라도 지금 아들이 홍 씨가 연락했던 것을 말했을 텐데 며느리는 따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 당연히 윤수가 보냈을 테니까 안 보낸 거겠지. 홍 씨는 남편의 말에 자신이 너무 예민한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격이 어떻든 간에 답장 정도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들이 홍 씨에게 연락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물어보실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인영이 말고요. 그 말에 홍 씨는 자신이 예민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자신들의 연락을 불편해하는 듯 했죠. 물론 섭섭했습니다. 홍 씨 부부가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해대는 것도 아니었고, 여태까지 며느리에게 연락한 것이 몇 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래도 불편한 걸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편하다는데 홍 씨도 더는 연락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 뒤로 홍 씨는 며느리에게 따로 전화도 카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용건이 있으면 아들에게 연락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보다도 연락이 드문 사이가 되고 있었죠. 그리고 1년 반쯤 뒤에 며느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기 봐봐. 윤수가 사진 보냈네. 아이고, 장군감이네. 갓난아기가 어쩜 이리 잘생겼어. 손자가 태어난 뒤 얼마 안 돼서 홍 씨는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화로 할까도 생각했지만 오히려 부담스러워 할 것 같아서 카카오톡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죠. 처음에 보낸 메시지를 며느리는 확인하지 않았고, 두 번째로 홍 씨가 축하의 의미로 용돈을 보내자 그제서야 감사하다는 답장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카톡 메시지를 보고 홍 씨는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 몸조리 잘하고 나중에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면 아기 보러 한번 갈게. 이렇게 보냈고 이번엔 답장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역시나 일주일 뒤에 다시 카카오톡을 보니 여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였죠. 넌 자꾸 누구랑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받아? 친구와 만나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친구가 몇 분 전부터 휴대폰에 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가 묻자 친구가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 애기 사진 보내준다고. 홍 씨와 비슷한 시기에 할머니가 된 친구. 그런 친구에게 며느리가 손주 사진들을 수시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그렇게 계속 보내줘? 그렇기도 하고 안부도 묻고 하는 거지. 아, 연락이 자주 오나 봐. 애기 생기고는 자주 오는 편이지. 아무래도 우리 손주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보내니까. 그러면서 휴대폰을 들어서 손주 사진들을 구경시켜주는 친구를 보고 홍 씨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홍 씨는 보여주고 싶어도 손주 사진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쉬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데 그런 며느리에게 연락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사진은 아들한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홍 씨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손주 얼굴 좀 보고 싶네. 그러니까 한참 만에 손자 사진이 한 장 왔습니다. 홍 씨 부부가 아이를 보러 가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돌이 다 되어 가는데 여태 딱 2번 갔었죠. 벌써 가시게요? 가봐야지. 그래야 너희도 쉬지. 그래. 다음에 너희가 놀러와. 손주를 보러 가도 어쩐지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막상 만나면 살갑진 않아도 평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바보가 아닌 이상 며느리가 홍 씨와 남편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은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고 가도 2시간 이상 앉아있지도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들 장가 가니까 보기가 참 힘드네. 며느리가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명절에도 거의 못 보았기 때문에 사실상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도록 얼굴을 본 것이 손에 꼽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굳이 직장과도 먼 곳에 신혼집을 얻은 이유를 말이죠.
직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신의 집에서 멀어지는 것이 목적인 듯 했습니다. 만약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든 아들 며느리에게 섭섭했습니다. 홍씨 부부는 이렇게 자식에게서 부모도 독립을 하게 되는가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덕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도 아들과의 거리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렇게 거리를 두던 아들 며느리는 상황에 따라 태도를 달리했습니다. 엄마, 하민이 좀 하루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하루 동안? 여기서 재우라는 말이야? 네, 결혼기념일이라서요. 인영이도 애 키우느라 지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어디라도 좀 다녀오려고요. 그래. 뭐 알았어. 주말에 말이지? 네. 토요일에 데리고 갈 거예요. 알았어. 손자가 돌쯤이 되었을 때 며느리는 복직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곧 손자는 어린이집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1년간 아이 키우느라 고생했을 며느리. 홍 씨는 흔쾌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손자도 보고 싶었고 말이죠.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아들네는 손자를 맡기고 갔습니다. 결혼기념일 축하해. 이전과는 다르게 홍 씨는 다른 용돈이나 선물을 주진 않았습니다. 만난 김에 축하한다는 말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유식 이거 언제 뭐 먹이라고 했지? 아이 밥을 먹여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냉장고에 며느리가 싸준 이유식 통들이 있었는데 순서대로 먹여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렇게나 넣어놓는 바람에 연락을 해서 다시 물어봐야 했죠.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하민이 엄마한테 전화해봐.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연 상태로 뒤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잠깐만. 홍 씨는 이번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며느리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해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참, 아무리 급해도 전화를 받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홍 씨가 메시지를 보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내용을 확인했는지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순서로 먹이라는 답장이었는데 그 시간에 전화나 한 통 해주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지나가는 말로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전화통화하는 걸 싫어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홍 씨의 며느리는 그 도를 지나쳤습니다. 젊은 사람답게 며느리는 휴대폰은 늘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메시지도 전부 확인을 해놓고는 선택적으로 답장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오늘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인영이가 혼자서 하민이 데리러 갈 거예요. 그래, 알겠어. 다음 날 오전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쯤 되었을 때 홍 씨가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언제 오냐는 메시지에는 답장이 또 없어서 이제 홍 씨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더 이상 연락을 기대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은 며느리가 손자를 다시 데려간 바로 뒤에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지 10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이고, 이걸 놓고 갔다. 하민이 엄마한테 전화해봐. 손자의 기저귀가 담긴 가방을 두고 간 며느리. 기저귀는 집에도 있겠지. 뭘 전화까지 해? 홍 씨가 며느리에게 기저귀를 두고 갔으니 나중에 시간 날 때 가져가라고 메시지만 한 통 남겼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띠링하고 울리는 휴대폰을 홍 씨가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홍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웬일로 이렇게 빨리 답장을 하나 싶었습니다.
눌러보니 장문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천천히 읽어나가는 홍 씨의 표정이 점점 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마디부터가 이상했습니다. 홍 씨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았고 며느리가 아들에게 보내는 것 같은 내용이었죠. 자기가 연락을 제대로 안 받으니까 자꾸 나한테 연락하시지. 내가 불편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약속이 있었으면 미리 말했어야지. 왜 나한테 하민이 데리고 오라고 시키는 거야? 시댁 관련된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기로 했잖아. 집도 반반했는데 왜 내가 시댁 눈치를 봐야 해? 불편하게 자꾸 카톡 오고 전화 오고 하니까 질리고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직장 상사도 아니고 말이야. 그리고 어머님은 자기 통해서 연락하시라니까. 그리고 한참을 더 불평을 쏟아내는 내용이었는데 읽을수록 며느리가 실수로 잘못 보낸 메시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홍 씨는 끝까지 읽지 않고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가슴이 어쩐지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홍 씨 부부가 며느리를 괴롭히기라도 했다면 왜 그러는지 알 텐데. 결혼하자마자부터 시부모라면 꼴도 보기 싫은 듯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다른 며느리처럼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반반 지원을 받고 집을 산 것과 서로 연락하는 게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홍 씨는 그동안 그냥 연락을 안 하면 되지 하며 여태 별말 하지 않았던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족이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시부모에 대한 공경심이라는 게 사라져 간 듯 했습니다. 혹시 휴대폰 화면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이름만 떠도 짜증이 솟구치는지 홍 씨가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을 침울한 상태로 있다가 메시지를 끝까지 읽기 위해서 다시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러자 이미 메시지는 삭제가 된 뒤였습니다. 뒤늦게 잘못 보냈다는 걸 깨달았는지 며느리는 보냈던 메시지를 지워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홍 씨가 보았던 내용이 홍 씨의 머릿속에서도 삭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홍 씨가 확인했다는 사실을 며느리도 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이렇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로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알아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홍 씨는 그간 며느리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올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세히 봐도 홍 씨가 지난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적이 10번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한 적은 더 적었죠. 그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남편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며 화를 낼 일인가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홍 씨가 남편에게도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당장에 쫓아간다며 분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집이 진절머리 나게 싫다면 홍 씨도 그깟 며느리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차라리 마음 편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처럼 살고 싶으면 결혼은 뭐하러 한 건지 몰랐습니다. 연애만 하며 살았으면 그 부모까지 가까워질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며느리는 그 뒤로도 연락이 없었고 주말 오후가 되자 아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지 소갈머리 없이 홍 씨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1시간 뒤에 애를 한 번 더 맡기고 싶다는 내용을 보고 홍 씨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번 맡겨보니 편했겠죠. 하지만 홍 씨는 그 메시지를 확인한 뒤에 바로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러자 1시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화는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남편은 소파에 휴대폰을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처음으로 받아보는 며느리 전화인 듯 했습니다.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홍 씨는 그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참 뒤에 이번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애는 맡겨야겠고 전화는 받지 않으니 무작정 찾아오기라도 한 모양이었죠. 문 열어주지 말어. 남편이 화가 나서 홍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홍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들 며느리를 집에 들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손자를 안고 있는 아들과 그 옆에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아니, 왜 집에 계시면서 두 분 다 연락을 안 받으세요? 홍 씨가 물끄러미 쳐다보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문자도 보냈고 전화도 했는데요. 답장도 없으시고. 아들이 심상치 않은 홍 씨의 표정에 말끝을 흐렸습니다. 내가 답장을 해야 하니? 서로 불편한 사이에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하민이 엄마한테 물어봐라. 우리는 직접적으로 연락도 주고받으면 안 되는 사이라니까. 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럴 줄 모르고 여기까지 같이 찾아왔나 싶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시부모랑 연락하는 게 부담스럽고 싫은데 애는 어떻게 맡기니? 참 이기적이다.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그때는 제가 실수로. 나한테 전송한 건 실수겠지만 네 진심까지 실수는 아니잖니? 그렇다고 전화도 안 받으시면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습니다. 전화 안 받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이 며느리였습니다. 전화 안 받으면 안 돼?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그러자 대답은 안 했지만 표정은 긍정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나 요즘에 너는 되고 우린 안 되니? 참 앞으로는 하민이 맡아줄 생각도 없고 네 뜻대로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도 안 할게. 대신 너희도 그렇게 해. 알겠지? 나도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없다고 생각하고 살게. 엄마, 무슨 말이에요, 그게? 너도 하민이 엄마가 우리가 방문하는 것도 연락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 몰랐다고는 안 하겠지? 그러면 너도 하민이 엄마랑 똑같은 거야. 너한테도 이제 기대하는 거 없다.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홍 씨가 그 말을 남기곤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들의 망연자실한 표정이 마지막 시야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들에게서도 며느리에게서도 사과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마저도 홍 씨 부부는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연락도 안 주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간 무시당했던 부모의 심정은 전혀 생각도 안 하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지 꼭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인지. 그 신혼집은 유산으로 줬다고 생각해. 그리고 당신도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아니, 아예 전화번호도 바꿔버리자고. 남편이 씩씩대며 말했습니다. 여차하면 이사라도 갈 기세였습니다. 홍 씨에게 예민하다고 했던 남편은 사라진 듯 했죠. 홍 씨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자식이라고 생각도 안 할 작정이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에게 동조를 했으니 그동안 함께 홍 씨 부부를 서운하게 했던 것일 테니 말이죠. 홍 씨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진 않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차단해버렸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전화를 붙들고 마음고생 좀 해봐라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깨달음이 있을까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마저도 홍 씨 부부에 관심받게 됐습니다. 불효막심한 자식은 이제 잊고 살기로 다짐했죠.
나 진짜 섭섭해서 말이 안 나오네. 내가 돈 좀 보태달라 그럴 때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해외여행을 간다 그래?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 자식 도와줄 돈은 없고 엄마 여행 다닐 돈은 있다는 거 아니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나 진짜 배신감 느껴져서 정말. 그럴 돈 있으면 딸내미나 줘. 지금 누가 이기적이라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돈이라도 한 푼 보태달라고 그랬니? 그동안 안 먹고 안 써서 모은 돈으로 너희들 시집장가 보내고 돈 빌려주고 애도 봐주고 너희들만을 위해 살다가 겨우 한 번 여행 좀 가보려는데 그게 그렇게 못할 짓이라는 거야? 너도 그렇고 너희 오빠도 그렇고 정말 너무한다. 그게 아니라 해외여행 가려면 한두 푼으로 되지도 않을 텐데.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자식 생각은 안 나느냐는 거지. 그러는 너희는 부모 생각이나 하니 벗겨먹고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너희가 엄마 어떻게 사는지, 뭐 하고 싶은지 그런 거에 관심이나 가진 적이 있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양순자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양 씨는 본의 아니게 60세가 넘어서까지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둘 있는 자식들 모두 결혼해서도 양 씨에게 바라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들은 애 키우기 힘들다기에 합가까지 해서 봐주기도 했고, 딸은 경제적으로 힘들다기에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진작에 스스로 살게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식들 죽는 소리를 외면하지 못한 양 씨의 탓이었습니다. 말년에 처음으로 해외여행 한번 가려는 양 씨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자식들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수십 년인데 이제서야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돈을 쓰면 이기적인 것이라니 황당했습니다. 그러는 누가 더 이기적인 것인지. 그래서 양 씨도 더 이상은 자식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좀 살아보고 싶어졌습니다. 양 씨는 자식이 둘이었습니다. 첫째는 딸 오민아였고 둘째는 아들 오민석이었습니다. 양 씨와 남편은 평생 아들, 딸 교육시키는데 인생을 바쳤고 그 결과 남들 보기에 괜찮은 학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인 대학교 학비만 수천이었고 부수적인 금액은 말도 못했습니다. 다행히 그 정도의 경제적 여건은 받쳐주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도 뒷바라지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었죠. 자식이 둘이기에 둘 다 결혼할 때 집을 사줄 형편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힘닿는 만큼은 해서 전셋집을 구할 때 절반씩은 보태줄 수가 있었습니다. 양 씨도 남편도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자신들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딸과 아들이 잘 살면 그걸로 행복했죠. 하지만 그렇게 결혼해서 잘 살았다면 좋았겠지만 자식들도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들 결혼시키고 남은 노후를 한가롭게 보내려고 했던 양 씨와 남편의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노후를 같이 보낼 양 씨의 남편도 1년간 병상에 누워있다가 눈을 감았으며 자식들도 사는 게 팍팍해졌죠. 엄마, 지난주에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어. 어느 날 양 씨의 딸이 찾아와 우울한 얼굴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왜? 뭐라는데? 계약 연장한다며? 그런데 전세금을 올려달라잖아. 얼마나? 3천만 원. 그렇게나 많이? 딸은 한숨을 푹 내쉬었고
양 씨도 따라서 어이고 하며 침음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갑자기 그렇게 큰 목돈을 마련하라고. 그런데 함께 걱정해주고 있던 양 씨에게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빌려줄 돈 없어? 뭐? 돈을 빌려달라고? 양 씨의 눈이 크게 키워졌습니다. 힘든 상황은 알겠지만 그동안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나 싶었습니다. 양 씨의 시선을 느꼈는지 딸이 구구절절한 변명을 했습니다. 김서방이 지금 투자도 하고 있고 그래서 돈이 좀 묶여 있어. 그러면서 양 씨에게 얼마나 융통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양 씨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으니까. 처음엔 양 씨도 딸에게 힘들다는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엄마, 좀 도와줘. 하지만 계속해서 죽는 소리를 하며 흐느끼는 딸을 보고는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엄마도 다는 힘들고 1,000만 원 정도는 마련해 볼게. 그 말에 딸은 잠시 실망하더니 그거라도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 씨도 주에 몇 시간씩 일은 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들어올 수입이 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막 쓸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갚을게. 그래, 그렇게 해. 하지만 갚는다는 딸의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딸과 같은 이유는 아니었지만 역시나 양 씨를 곤란하게 했습니다. 선우 엄마가 일하면서 애까지 돌보려니까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 너도 같이 좀 도와야지. 당연히 그렇게는 하죠. 그래도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회사가 끝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항상 눈치도 보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바라는 것이 있는 듯한 말에 양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저녁 때 몇 시간만이라도 애 좀 봐주세요. 어린이집에서도 너무 늦게까지는 못 봐준다고 그러니까요. 항상 퇴근하고 가보면 저희 애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건 양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긴 했지만 아들 집과는 양 씨 집이 그리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가면 3, 40분이 걸리는데 늘 오가기에는 애매한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양 씨도 일주일에 2~3번씩은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후 시간을 빼기도 힘들었죠. 사정 설명을 하자 아들이 잠시 고민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드릴 수 있어요. 아들네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진 않았습니다. 그 말에 양 씨도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양 씨도 마음 같아서는 도와주고 싶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양 씨는 한 달에 80만 원씩 받기로 하고 매주 5일간은 아들네 왔다 갔다 하며 손주를 봐주게 되었습니다. 선우는요? 벌써 잔다. 죄송해요. 시간이 늦었네요. 아냐, 선우 엄마는 늦는데? 오늘 회식 있대요. 그래. 넌 밥은 먹었고?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밥도 안 먹고 이래? 밥 얼른 차려주고 갈 테니까 먹어. 양 씨는 아들을 씻으라고 보내고 분주하게 밥상을 차렸습니다. 9시가 가까운 시간까지 밥도 안 먹고 야근을 했다기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어린 손자만 오후에 3시간 정도 돌봐주면 되는 일이었는데 직장 일이라는 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야근도 있었고 회식도 있었고 양 씨가 있어서 그런지 아들과 며느리는 편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 씨가 아들네 집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긴 시간 동안 아이만 보고 있기보다는 양 씨는 간단한 집안일도 해주게 되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는 아들과 며느리가 딱해서 하나 둘 해주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엄마, 내일 선우 좀 맡겨도 돼요. 아들이 숟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이만 집에 가보려고 정리하던 양 씨가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이 말한 내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양 씨가 쉬는 날이었는데 가끔 이렇게 아들네가 손주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선우 엄마랑 어디 좀 갈 데가 있어서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일 오후에 데려다 놓을게요. 양 씨는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중간에 버스를 한 번 갈아타야 했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늦어 서둘러 나와야 했습니다. 내일 아들이 며느리와 데이트라도 할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아직 어려 아들 내외가 둘이서만 보내는 시간이 적었으니 양 씨도 얼마든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퇴근을 하며 손주를 봐준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아들이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선우 엄마가 둘째를 가졌대요. 뭐? 정말? 안 그래도 요즘에 퇴근해서 오면 유독 피곤해 보였던 며느리였습니다. 어디가 아픈가 걱정했지만 임신을 했다는 며느리. 양 씨가 축하의 말을 건네자 아들은 양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둘째 태어나면 엄마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지내주실 수 있어요. 아직 태어나려면 멀었지만 태어난 후가 걱정인 듯 했습니다. 애 하나 있는 것도 못 돌보는 상황에서 둘째까지 생겼으니 말이죠. 하지만 여태까지는 왔다 갔다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양씨 본인만의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 쉴 수 있었고 오전과 점심시간에도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살다 보면 아들 며느리와 부딪힐 일도 있을 것이고 무엇라든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을 두고 합가하는 건 양 씨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죠. 그렇다고 합가까지 하는 건 좀 부담스럽네. 서로 불편하기도 할 거고.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계속 같이 사는 건 그럴 것 같고, 둘째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요. 한 2년 정도 같이 사는 건 괜찮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집으로 가셔도 되고요. 그건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세요. 아주 집 정리하고 오시는 거 아니면 부담감이 덜하지 않아요. 아들이 난처해하는 양 씨를 설득했습니다. 어쨌거나 둘째를 낳으면 양 씨 도움 없이 육아를 하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안사도는 더 먼 지방에 살기 때문에 도움을 바랄 수가 없었고 말이죠. 따지고 보면 지금이랑 별로 상황이 다르지도 않아요. 그냥 잠을 저희 집에서 주무시는 것뿐이죠. 물론 아들의 말처럼 2년간만이라고 해도 합가해서 사는 것과 따로 사는 게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양 씨도 그건 알고 있었지만 아들네 사정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2년만 감수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정해진 기한이 있었기 때문에 수락할 수 있었죠. 며느리가 출산한 뒤로는 양 씨가 아들네 집에 짐을 싸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출산한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양 씨가 함께 산 이후로는 하는 일은 2배, 아니 3배도 더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더 편해졌죠. 둘은 주중에도 가끔 퇴근하고 둘이서 데이트도 하고 오고 꼭 신혼부부처럼 지냈습니다. 사이가 좋은 부부를 보니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양 씨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은 그런 생활이 숨이 막힐 때가 있었죠. 금요일 아침에 아들이 출근하기 전에 양 씨가 붙잡고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엄마 친구 만나기로 한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말고 들어와야 해. 알겠지? 그러자 아들이 곤란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오늘이요? 아, 왜?
저희 모임 있어서 오늘 일찍 못 와요. 정말? 안 돼. 약속 잡아놨단 말이야.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양 씨가 아들 며느리에게 야근을 하는지 아니면 회식이라도 있는지 여러 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으니 이번 주 금요일엔 외출을 하겠다고도 누누이 이야기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아침이 되어서야 모임이 있다는 아들의 말에 양 씨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저께도 말했는데 왜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그래? 어제 잡혔어요. 급하게 잡히긴 했지만 중요한 모임이라 빠질 수는 없어요. 아들의 통보와도 같은 말에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선약이 있다니까 그러네. 양 씨가 억울한 투로 대꾸하자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는 주말에 만나시면 안 돼요? 주말에는 바쁘다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으로 잡은 거란 말이야. 미리 얘기라도 해줬으면 약속을 조율해 봤을 텐데 어제 잡힌 모임을 오늘 아침에서야 양 씨가 물으니 말해주는 아들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어떡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모임 일정은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아들. 어머님, 오늘 하루만 봐주세요. 선우 아빠 일적으로 중요한 모임이라서 그래요. 옆에서는 며느리가 아들을 거들며 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휙 나가버리고 싶었지만 아들네에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양 씨는 약속을 미루고 집에서 손주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양 씨라고 답답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고 힘들 때면 아들 며느리만 즐겁게 지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남이었다면 진작에 때려쳤겠지만 내 자식이기 때문에 매몰차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양 씨를 손가락질한다면 할 말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라면 냉정하게 내칠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예. 나도 시도 때도 없이 애 봐달라고 불러제끼는데 허리가 아파도 아프단 소리도 제대로 못해. 나 아니면 누가 봐주겠어. 남은 불안해서 못 맡긴다고 하고 애들도 바쁘게 사니까 어쩔 수가 없지. 너도 그래? 당연하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래도 너는 더 힘들긴 하겠지. 아들네 들어가서 사니까. 그래도 금방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좀 더 낫겠지 뭐. 친구의 말에 그나마 양 씨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양 씨 혼자만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닌 듯 했으니 말이죠. 옛날과는 다르게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가 많으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육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그 말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도 버티니 흘러갔습니다. 약속했던 2년이 지났고 첫째 손주도 둘째 손주도 어느 정도 커서 양 씨가 함께 살며 도와줄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아마 양 씨가 다시 나오면 아들이나 며느리가 고생 좀 하겠지만 그렇다고 평생 같이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양 씨가 다시 분가할 때는 아쉬워했지만 잡지 않았죠. 딸도 한 번 도와주고 아들네도 한 번 도와줘서 고비는 넘겼으니 앞으로는 양 씨도 내 인생 좀 살아보자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가만히 있을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애들 좀 놓고 갈게요. 양 씨가 집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들이 품에 손주들을 매달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말까지 애들에게 시달리니 쉴 수가 없다며 호소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애들이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었고 그동안엔 양 씨가 돌보아줬으니 막막한 심정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두 번 주말에 찾아오는 아이들을 하루 이틀 봐주었는데 그
그날 이후로 아들은 주말만 되면 애들을 맡기는 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함께 살 때에 비해서는 수월했는데 양 씨가 원했던 노후는 분명 아니었죠. 양 씨가 원했던 노후는 모아둔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꽃놀이나 즐기며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너 혹시 나랑 같이 해외여행 안 갈래? 그리고 양 씨의 친구는 그런 노후를 보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해외여행이야? 아니, 우리 애들이 효도관광 보내준대잖아. 환갑에 잔치 안 해줬다고. 환갑은 양 씨 또한 평범한 생일처럼 넘어갔습니다. 근데 애들이 바쁘니까 같이는 못 가고. 또 나 혼자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같이 갈 친구 없냐 그러는데 순자 네 얼굴이 떠올랐네. 요즘 일 쉬고 있지 않아? 그렇긴 한데 어딜 가려고 하는데? 글쎄 유럽? 일주일 정도 갔다 올까 하는데.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부럽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양 씨는 여행 얘기를 꺼내자마자 돈 걱정이 먼저 됐는데 친구는 자식들이 보내준다니 말이죠. 하지만 양 씨도 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여태껏 유럽이 아니라 가까운 일본조차 가본 일이 없었습니다. 조금 고민하고 전화할게. 그래? 같이 가면 재밌겠다. 전화 줘. 양 씨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럽을 일주일 동안 갔다 오려면 100, 200으로는 택도 없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이런 때 아니면 언제 가보나 싶기도 했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보내준다면 눈치는 좀 보이겠지만 무척 기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양 씨의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엄마, 잠깐 통화돼? 왜? 어느 날 낮에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양 씨는 딸의 목소리에 볼륨을 줄이고 대꾸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또 심상치 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급하게 300 정도만 보내줄 수 있을까? 누워있던 양 씨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300만 원? 응. 쓸 데가 있어서. 하지만 양 씨는 기가 막힌 얼굴로 말했습니다. 300만 원도 없어? 딸을 무시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착실하게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그런 사위를 믿고 딸은 출산한 뒤로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게 벌써 5년이 다 되어갔죠. 그런데 전세금을 올릴 때도 그랬지만 그 정도도 아니고 300만 원을 양 씨에게 빌려야 할 형편이라면 양 씨가 의아해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300만 원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애를 키우며 사나 싶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민망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급히 투자할 때가 있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그걸 엄마한테 빌리면 어쩌자는 거야? 그것도 아직 빌려줬던 돈도 못 받았는데 말이죠. 만약 그 돈이 없어서 쩔쩔맬 정도라면 딸이 집에 있는 건 말도 안 됐습니다. 당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투덜대며 말했습니다. 융통하려면 할 수 있지. 근데 엄마는 무이자니까 그렇지. 아니, 네가 일해서 벌면 어디서 돈 빌릴 일도 없을 거 아니야. 내가 뭐 집에서 노나? 그럼 뭐 하는데? 애 키우지. 애도 이제 금방 학교 갈 때 됐잖아. 에이 진짜. 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돈은 쉽게 빌리려고 하면서 잔소리는 듣기 싫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 빌려간 돈에 대해서 물어도 얼버무리더니 그걸 갚을 생각은 않고 또다시 빌려달라는 딸의 말이 양 씨를 황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못 빌려준다고? 그래. 참 엄마도 너무한다. 오빠가 애들 봐달라고 할 때는 집에까지 들어가서 봐주더니 내 부탁은 그렇게 잘라버리고
너도 차라리 일한다고 애를 맡겼다면 봐줬지. 그리고 네 오빠는 돈 주면서 봐달라고 했어. 딸은 끝까지 구시렁거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나마 자식들이 해외여행을 보내주길 바랐던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효도여행 같은 건 바라지도 않으니 다들 알아서 잘 살았으면 했습니다. 그러면 양 씨도 고민 없이 여행도 가고 할 테니 말이죠. 이대로는 양 씨도 우울증에라도 걸릴 것 같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자식들에게 얽매여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소 충동적으로 휴대폰을 들어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해외여행 언제 간다고? 갈 거야? 그래, 나도 갈래. 너무 좋다. 같이 스케줄 짜보자. 친구는 무척 기뻐했고 양 씨도 일단 내지르기는 했지만 간다고 생각을 하니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언제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더 늦기 전에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애들 어린이집 방학 일정 나왔어요. 열흘 정도더라고요. 그때 저희 집 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날짜를 듣자 하필이면 양 씨의 여행 날짜와 겹쳤습니다. 그땐 안 되는데. 왜요? 어리둥절한 목소리로 되묻는 아들. 엄마 그때 여행 가. 여행이요? 누구랑요? 친구랑 가기로 했어. 유럽으로. 그러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해요? 그건 방법을 찾아봐야지. 어린이집에서 안 봐줘? 방학에 문 닫는데요. 그러면 너희 회사를 어떻게 쉴 수 없는 거야? 회사가 쉬고 싶다고 그렇게 길게 쉴 수가 있겠어요? 갑자기 무슨 여행을 가세요? 그것도 해외를. 아들이 돈을 보태주겠다고 하길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탐탁치 않은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꼭 그때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여행 날짜는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가셔도 되잖아요. 손주들을 봐주기 위해서 당연히 양 씨의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아들 때문에 양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봤자 고생만 하시지. 무슨 여행을 그렇게 멀리까지 가세요? 여태 해외여행 한번 못 해보고 살았는데 아들은 그런 양 씨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은 채 자신의 상황만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냥 애들 방학 끝나고 가세요. 그리고 그런 아들에게 양 씨는 무척 서운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잘 다녀와라 하는 말 한마디 안 해주는 아들에게 말이죠. 그러면 그런 줄 알겠다고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양 씨의 대답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어쩜 자식들이 하나같이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통화한 바로 그날,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양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해외여행 간다면서? 그래. 나 진짜 섭섭해서 말이 안 나오네. 내가 돈 좀 보태달라 그럴 때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해외여행을 간다 그래? 그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 자식 도와줄 돈은 없고 엄마 여행 다닐 돈은 있다는 거 아니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기적이라는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나 진짜 배신감 느껴져서 정말. 그럴 돈 있으면 딸내미나 줘. 이게 과연 내 자식이 할 말이 맞는지 허탈했습니다. 친구는 자식들이 돈 모아서 유럽 여행을 보내준다는데 양 씨는 자신의 돈으로 간다고 해도 자식들이 이렇게 달려드니 어떻게 된 일인지 기가 막혔죠. 지금 누가 이기적이라는 거야? 내가 너희한테 돈이라도 한 푼 보태달라고 그랬니?
그동안 안 먹고 안 써서 모은 돈으로 너희들 시집장가 보내고 돈 빌려주고 애도 봐주고 너희들만을 위해 살다가 겨우 한 번 여행 좀 가보려는데 그게 그렇게 못할 짓이라는 거야? 너도 그렇고 너희 오빠도 그렇고 정말 너무한다. 그게 아니라 해외여행 가려면 한두 푼으로 되지도 않을 텐데. 그 정도 여유가 있으면 자식 생각은 안 나느냐는 거지. 그러는 너희는 부모 생각이나 하니 벗겨먹고 부려먹을 생각만 하지. 너희가 엄마 어떻게 사는지, 뭐 하고 싶은지 그런 거에 관심이나 가진 적이 있어? 그러자 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행 보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 나도 내 삶 살고 싶으니까 방해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1,000만 원은 여행 가기 전에 갚아줘. 그래야 여행도 맘 편히 하겠다. 뭐? 그 돈을 당장 어떻게 갚아? 무슨 투자인지 뭔지 한다며. 투자한 돈 뺏어주면 되겠네. 아, 엄마. 그건 내가 천천히 갚는다고 했잖아. 기한은 이미 지났어. 바로 갚아. 아니, 지금 그 돈 받아서 해외여행 가겠다는 거야? 그래. 우리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해외여행인데. 그러면 나는 언제쯤 여행도 가고 언제쯤 내 노후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보낼 수 있는 건데? 도대체 엄마 인생은 어디 있는 거야? 전화를 끊고는 양 씨가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누군가 쫓아오는 듯 가쁜 호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주먹을 쥐고 가슴을 쿵쿵 쳤죠. 아들이고 딸이고 똑같았습니다. 부모를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지 부모의 인생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양 씨는 억울해서라도 해외여행은 일정에 맞춰서 꼭 다녀올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들 돌봐주는 것이야 사람을 쓰든 아들 내외가 휴가를 쓰든 남들이 하는 방법으로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양 씨는 사위에게 연락해서 1,0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애들 좀 봐달라고 또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아봤자 죽는 소리만 하니 말이죠. 아들도 그런 양 씨를 보며 이기적이라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식을 도와주지도 않는 나쁜 부모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세상이 무너졌겠지만 이제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딸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고생하며 살았던 양 씨를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양 씨를 챙겨줄 남편은 이미 떠나고 없으니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겠다 싶었습니다. 보아하니 자식들이 하나같이 양 씨의 노후를 돌봐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딸이 손을 벌려도 아들이 손주들을 봐달라고 해도 이젠 절대 들어주지 않기로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해도 별 수 없었고 스스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헌신해온 양 씨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테니 말이죠. 양 씨는 친구와 함께 유럽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딸들의 도움을 받아서 호텔도 예약했습니다. 양 씨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여행 책자도 사고 유럽에 대해서 공부도 했습니다. 진작에 자식들 인생은 알아서 살라고 하고 이렇게 노후를 보냈어야 했습니다. 늘 해외여행을 가지는 못하겠지만 하루하루 나를 위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난 날들의 서름이 사라지는 건 아닐 테지만 뒤늦게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어머니만 닭다리가 없구나.
아, 우리 엄마 닭다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날개를 더 좋아하지 않으시나? 그게 아니면 퍽퍽한 살 드시잖아요? 닭다리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아, 그래요? 그럼 민지 거 엄마 드릴까요? 됐다. 애한테 준 걸 어떻게 뺏어? 설마 닭다리 하나 가지고 삐지신 건 아니죠? 다음엔 제가 안 먹고 엄마 드릴게요. 그래요. 어머니, A 닭다리는 왜 2개씩밖에 안 달려 있는 거야? 참나, 너희 입만 입이야? 꼭 맛있는 거 있으면 너희만 먹고 닭다리 하나도 안 남겨주더라 너희들은? 그게 다리 2개 달린 닭 탓이야? 에이, 저희가 언제요? 지난번에 블루베리도 너희끼리 홀랑 먹어버리고 부침개를 해놔도 요리한 사람은 한 번 먹어보란 소리도 안 하고 너희만 먹고 들어가 버렸잖아. 그리고 이것뿐인 줄 알아? 치킨이나 피자 시킬 때도 꼭 한 마리만 시켜서 나는 한 조각이나 겨우 먹게 한 게 한두 번이야. 참, 왜 쪼잔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한미경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한 씨는 아들네 가족과 합가에 살면서 큰일 없이 잘 맞춰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서운한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죠. 자식과 합가에서 서러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배부른 소리라고 하겠지만 한 씨를 무엇보다 서글프게 한 것은 다름 아닌 음식이었습니다. 어쩌면 별거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치사스러운 것이 먹는 것 가지고 서운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 씨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내외에게 얘기하니 오히려 한 씨를 석 좁은 사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해보지도 않고 쉽게 말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똑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똑같이 세상에서 가장 치사스러운 방법으로 말이죠. 한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결혼해서 벌써 애가 2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씨의 남편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혼자 살던 한 씨에게 합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살림을 합쳐? 그때가 며느리가 둘째를 낳은 지 1년 정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애엄마랑 몇 번 상의했던 거예요. 멀쩡히 잘 사는데 왜? 남편이 떠난 뒤 잠시 우울하긴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데 불편한 점도 없었고 말이죠. 물론 둘이 살다 혼자 살려니 가끔 외로울 때는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부부와 합가를 떠올려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지도 어린이집 보내긴 할 건데 그래도 엄마가 집에 계시면 같이 살면서 저희도 좀 맘 편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도 좀 북적북적 살면 좋죠. 저희도 엄마 편찮으시거나 그러면 가까이서 보살펴 드릴 수도 있고요. 애엄마랑 잘 지내시잖아요. 애들도 그렇게 예뻐하시고. 아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 씨는 아들 내외와 꽤나 가깝게 왕래하는 편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살가운 편이었고 한 씨도 아들 며느리가 바쁠 땐 손주들도 돌봐줬습니다. 결혼해서 지금부터 큰 갈등 없이 지내왔던 사이이기 때문에 합가가 망설여지긴 했지만 같이 살아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희 전세 빼서 엄마 집으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생활비나 그런 건 저희가 다 낼 거고요. 그러면 엄마도 괜찮지 않으세요? 듣고 보니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도 좋은 방법일 듯 했습니다. 같이 사는데 갈등만 없다면 살림을 합치는 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었죠. 그래서 한 씨는 심사숙고 끝에 아들네와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내외가 집을 정리하고 한 씨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같이 살게 된 이후에 물론 마찰도 있었습니다. 따로 살던 두 가정이 만난 것이나 마찬가지니 없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 제 검정색 바지 못 보셨어요? 면바지요. 그거 세탁해서 옷장에 넣어놨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내일 입어야 되는데. 잠깐만. 한씨가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방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기 두 번째 서랍에 바지 있잖아. 거기도 찾아봤어요. 이것 봐, 여기 있네. 아, 그러네요. 왜 안 보였지? 한씨는 다시 방에서 나와서 부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고무장갑을 꼈죠. 얼른 씻고 와서 밥 먹어라.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퇴근 후에 씻고 나온 아들이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래. 민지는 내가 밥 먹였어. 둘째 손주는 어린이집에서 일찍 돌아오기 때문에 한씨가 이미 밥을 먹인 상태였고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첫째 손주와 한씨 넷이서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역시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다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앞에 혼자 남겨진 한씨. 그리고 밥 먹고 난 상을 치우는 것도 한씨의 몫으로 남겨졌죠. 휴. 한숨을 깊게 내쉬고 다시 한번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버리고 오자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과 합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연스럽게 모든 집안일은 한씨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고 누구 하나 말을 꺼낸 것도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죠. 아들은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했고 며느리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방과 후 교사라서 근무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런데도 집에 있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게 한씨인 건 분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일이 한씨에게 떠맡겨졌습니다. 며느리는 퇴근 후에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어딜 자꾸 돌아다녔고 그러자 둘째 손주도 대부분 한씨가 챙겼습니다. 그리고 밥 차리는 것,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아들 며느리는 어느새 한씨를 가정부처럼 부려먹는 듯 했죠. 아들 내외가 생활비를 모두 내니 한씨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활비는 한씨의 집에서 아들네가 공짜로 집에서 사는 대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보다도 훨씬 더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균형은 전혀 맞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려면 이제부터 담당을 좀 정해야겠다. 네? 무슨 담당이요? 집안일 말이야. 그래서 한씨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집에 오래 있으니까 많이 할게. 대신 민지 엄마는 빨래 맡고. 현준이 너는 퇴근하고 쓰레기들 매일 버리고. 아, 저희가요. 그래. 밥하고 설거지하는 건 엄마가 할게. 애들 돌보는 건 내가 많이 하게 되겠지만 너희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어때? 처음에 한씨의 말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던 눈치였죠. 하지만 이런 걸 미루게 되면 나중에는 파탄밖에 없을 듯해서 한씨는 이 불편한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또 바쁘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누가 꼭 뭘 하느냐 정하는 건 아니고 서로서로 도우며 살자는 거야. 그렇게 할게요. 알겠어요. 다행히 아들과 며느리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바를 꽤나 잘 지켰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맡은 일은 해내는 편이었고 설거지 같은 건 가끔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집안일 부분에서는 갈등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들네랑 합친다고 해서 내심 걱정했는데 어쩜 그렇게 잘 지내? 뭐, 잘 못 지낼 이유는 없지.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런 한씨 가족을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전혀 아들이나 며느리랑 문제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고 그러던데. 문제? 글쎄, 이걸 문제라고 해야 될지. 왜? 무슨 일 있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표현해야 될지 사실 한씨도 잘 몰랐습니다. 친구에게 말한다면 콧방귀를 낄 것 같았지만 한씨가 요즘 아들 내외에게 무척이나 서운해하는 점이 있기 때문이었죠. 맛있는 냄새 나네요. 아까 현준이가 출출하다고 해서 파전 좀 부치고 있어. 저도 파전 진짜 좋아해요. 그래, 잘 됐네. 앉아 있어봐. 금방 부치니까. 어느 날 주말 오후 아들의 출출하단 소리에 한씨가 오징어와 쪽파를 꺼내서 부침개를 부칠 준비를 했습니다. 마침 한씨도 오전에 TV에서 보았던 부침개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와 첫째 손자도 같이 식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반죽 양을 보니 크게 3장 정도 부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넷이서 먹기에는 넉넉한 양이라고 생각했죠. 잠깐만, 한 장 더 부쳐올게. 2장을 붙여서 접시에 내준 한씨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너나 할 것 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씨는 마지막 부침개가 완성되자 접시 위에 올렸습니다. 이미 한참 먹고 있던 아들 며느리가 좋다고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한씨는 부침가루가 떨어져 있는 조리대를 치우고 후라이팬과 조리도구를 닦아 놓았습니다. 치울 게 많지 않아서 얼른 깨끗하게 해놓고 먹으려고 한 것이었죠. 그렇게 5분 정도 뒷정리를 하고 식탁으로 돌아온 한씨는 접시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씨를 못 보았는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잘 먹었다. 역시 우리 엄마 요리 솜씨. 그러게.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아들과 며느리는 부침개가 너무 맛있다며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났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먹은 젓가락은 싱크대에 넣고 돌아섰는데 중요한 건 접시 위에 먹을 게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젓가락으로 찢어 먹다 남은 조각이 참 볼품없이 놓여 있었는데 한 입거리도 안 돼 보였습니다. 혹시나 함께 먹을 줄 몰랐나 싶었지만 식탁 위에 한씨의 젓가락도 놓여 있었으니 그것은 아닐 듯 했습니다. 한씨는 가장 먼저 부쳐놓은 이미 식어버린 부침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더운 날에 기름 냄새 맡으면서 열심히 부쳤는데 어쩜 같이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저들끼리 먹어치워버리는지 한 입에 텅 비어버린 접시를 보니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접시를 싱크대에 넣고 설거지를 하는데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왜 너희들끼리만 먹느냐? 나도 부침개 먹으려고 넉넉히 한 거다. 내 몫은 남기지도 않냐 하고 따져 묻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머릿속으로 떠올리고도 참 쪼잔해 보여 차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삭혔습니다. 차라리 다른 큰일이었다면 왜 나를 서운하게 하냐 할 텐데 말이죠. 그런데 며칠 뒤였습니다. 어머니, 저 박스는 뭐예요? 며느리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작은 상자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이거? 낮에 택배 받은 거야. 택배요? 그래. 내 친구가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데 그거 한 상자를 보내줬네. 정말요? 블루베리 그 정도 양이면 비싸겠네요.
그것도 그렇고 완전히 유기농이라 귀한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다가와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정말 마트에서 파는 거랑 달라 보여요. 냉장고에 넣어 놓을 테니까 너희도 먹어. 애들도 좋아하겠어요. 그러게 맛있을 것 같아. 다음 날 한씨는 블루베리를 보내준 친구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홍삼 세트를 사서 택배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오전에 한번 맛 좀 보자 싶어서 냉장고를 열어보았는데 감쪽같이 사라져 있는 블루베리. 이게 어디 있지? 분명히 여기다 넣어 놓은 것 같은데. 한씨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를 번갈아 열어가며 뒤져보았죠. 10분 넘게 찾아도 보이지 않자 외출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아직 출근한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며느리는 금방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저께 받았던 그 블루베리 있잖아. 그거 냉장고에 넣어 놨었는데 어디다가 꺼내놨니? 그러자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투로 대답했습니다. 블루베리요? 그거 다 먹었죠. 그 대답에 한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 상자는 아니었지만 이틀 만에 다 먹을 양도 아니었습니다. 한씨는 한 입도 못 먹은 상태니 더더욱 나머지 식구들이 다 먹어버렸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그걸 다 먹었다고? 그날 밤에 애 아빠랑 맥주 마시다가 안주로 먹었고요. 어제 애들도 씻어줬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한씨는 어처구니 없는 웃음을 흘렸습니다. 남은 건 많이 남았길래 아까 싸와서 점심 모임에 만난 사람들하고 같이 나눠 먹었어요. 뒷말은 며느리도 어쩐지 민망하다는 듯이 내뱉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가. 한씨도 어이가 없어서 툭 뱉은 말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 안 드시길래. 어머니는 안 좋아하시는 줄 알고요. 맛있겠다고 얘기했잖아. 물어보지도 않고 그걸 홀랑 가져갔어. 귀한 거라고 했잖아. 마트에서 좀 사갈까요? 그 말이 아니잖아. 꼭 한씨가 블루베리 먹고 싶어서 떼를 쓰는 사람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너희끼리 먹으면서 내 생각은 안 났니? 그러자 며느리가 당황했습니다. 좀 드신 줄 알았어요. 자꾸만 먹는 걸로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먹은 줄 알고 그랬다는데 여기서 더 따져봤자 한심한 좀스러운 사람이 되고 말 듯했죠. 알았어. 그래서 한씨는 며느리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친구에게 전화를 받고는 식은 땀을 삐질 흘려야 했습니다. 블루베리 어때? 진짜 맛있지? 맛있더라. 달지 않아? 남편은 좀 시다는데. 아, 시다고? 나는 달고 맛있었어. 그렇지? 괜히 보내준 친구에게 미안해서 맛있었다고 둘러대느라 혼났습니다. 그리고 한씨는 쏙 빼놓고 자식들이 먹었다고 하기에도 무언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보내준다고 하니 그때나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별일도 아니었습니다. 한씨도 섭섭한 마음과는 별개로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그날 이후로 블루베리에 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아들이나 며느리는 한씨가 음식 때문에 마음이 상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블루베리 사건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씨는 닭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오늘 말복이니깐 저녁엔 백숙 먹자. 아침에 출근하는 아들에게 한씨가 말했습니다. 좋죠. 저 오늘 일찍 끝나니까 퇴근하면서 닭이랑 백숙 재료 사올게요. 그래.
닭은 2마리는 사야 해. 알겠어요. 막내까지 식구가 5이니 1마리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넉넉하게 먹자 싶어서 2마리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며느리가 일찍 퇴근해서 왔고 한씨가 며느리가 사온 재료로 요리를 했습니다. 아들이 퇴근할 때쯤 맞춰서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준비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한씨가 푹 삶아진 닭을 쟁반에 꺼내서 식탁 위에 놓자 손주가 침이라도 흘릴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부드럽게 잘 삶아진 뽀얀 닭에선 김이 풀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막내 손녀까지 함께 백숙을 먹이려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뒤에도 아직 저녁을 먹이지 않았고 식탁 옆에 유아용 의자를 붙여 앉혔습니다. 잠깐만. 김치 썰어오는 걸 깜빡했네. 상을 차리고 먹기 전에 한씨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치 냉장고에서 새 김치를 꺼내서 썰어왔죠. 그리고 한씨도 이제 먹어볼까 싶었는데 닭 2마리가 전부 다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씨가 식구들 앞에 놓인 접시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초등학생 손자, 그리고 2돌이 안 된 어린 손녀의 식판 위에도 큼직한 닭다리가 하나씩 올려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먹자. 아들은 나름대로 한씨가 오길 기다렸는지 한씨가 자리에 앉은 뒤에 닭다리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들 따라서 맨손으로 닭다리를 들었죠. 그리고 아들이 그랬는지 며느리가 그랬는지 한씨의 접시 위에는 닭 날개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푹 삶아서 그런지 살이 반쯤은 벗겨져 있어서 뼈가 앙상했습니다. 한씨가 먹지 않고 닭날개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자 며느리가 그런 한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 어머님만 닭다리가 없구나. 그걸 이제 와서 깨달았는지 며느리의 말이 오히려 한씨를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아들의 대꾸가 한씨의 기분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죠. 아, 우리 엄마 닭다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날개를 더 좋아하지 않으시나? 그게 아니면 퍽퍽한 살 드시잖아요? 그전에는 다리를 먹든 날개를 먹든 가슴살을 먹든 한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먹는 걸로 서운함을 느끼게 되니 여태 우리가 이렇게 지냈구나 하고 새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한씨는 의아했습니다. 한씨는 날개도 좋아했지만 닭다리는 더 좋아했습니다. 대부분 그렇듯이 한씨도 퍽퍽한 살보다 부드러운 살을 선호했죠. 옛날에 아들과 함께 살 때도 퍽퍽한 살을 좋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째서 자신이 닭다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는지 몰랐습니다. 닭다리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아, 그래요? 민지 거 엄마 드릴까요? 아들이 엉거주춤 일어나 막내 손녀가 손에 쥐고 있는 닭다리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됐다. 애 먹으라고 준 걸 어떻게 뺏어? 이미 기분은 상했습니다. 한씨가 무뚝뚝하게 대답하자 아들 며느리도 한씨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렇게 아무 말 않고 있었다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아들은 다시 웃으며 한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설마 닭다리 하나 가지고 삐지신 건 아니죠? 다음엔 제가 안 먹고 엄마 드릴게요. 그래요, 어머니. 에이, 닭다리는 왜 2개씩밖에 안 달려 있는 거야? 이 상황에 그걸 농담이랍시고 하는 며느리도 얄미웠습니다. 한씨가 서운한 건 닭다리 하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건 부모보다도 저들만 먼저 챙기는 모습들이 상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살고 밥을 해주다 보니 부모가 아니라 밥 해주는 식모쯤으로 생각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너희 입만 입이야? 꼭 맛있는 거 있으면 너희만 먹고
닭다리 하나도 안 남겨주더라 너희들은? 그리고 그게 다리를 2개만 달고 태어난 닭 탓이니? 닭다리 못 먹어 불평하는 노인네 취급을 하길래 한씨도 한마디 했습니다. 에이, 저희가 언제요? 그러게. 전혀 생각이 안 나는 듯 서로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하는 둘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지난번에 블루베리도 너희끼리 홀랑 먹어버리고 부침개를 해놔도 요리한 사람은 한번 먹어보란 소리도 안 하고 너희만 먹고 들어가 버렸잖아. 그리고 이것뿐인 줄 알아? 치킨이나 피자 시킬 때도 꼭 한 마리만 시켜서 나는 한 조각이나 겨우 먹게 한 게 한두 번이야? 한씨도 구구절절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참, 왜 쪼잔하게 먹는 거 가지고 그러세요? 이거 드세요. 그러면. 아들이 한씨의 말에 인상을 팍 쓰며 자신의 접시 위에 있던 닭다리를 한씨의 접시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을 듣기가 싫어서 참아왔던 것인데 어김없이 그 소리를 하는 아들. 지들 입만 입이고 한씨의 입은 입도 아닌 듯 했습니다. 먼저 챙기는 건 아니더라도 적어도 똑같이 나눠 먹기라도 했다면 이렇게 서운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별거 아닌 그 일을 아들이 한 번이라도 당해봤으면 저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씨는 이런 게 어떤 기분인지 아들도 며느리도 알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한씨는 백숙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일어났습니다. 방에 들어갔다가 한참 뒤에 나와 보니 이미 식탁은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처음엔 아들 며느리도 저기압인 듯 보였는데 며칠이 지나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저녁. 밥 다 됐어요? 그래. 아들 며느리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한씨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메뉴는 닭볶음탕이었습니다. 한씨는 미리 가져온 큰 그릇에 닭다리와 날개 그리고 부드러운 살조각들을 덜어냈습니다. 한씨의 몫으로 충분히 덜은 뒤에 젓가락을 들자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서 앉아서 먹어. 그러자 떨떠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하나 남은 닭다리를 서로에게 양보했습니다. 닭다리에 한이 맺히셨나 보네. 아들의 중얼거림을 한씨는 못 들은 척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며느리가 국자를 들고 닭볶음탕이 들어있는 냄비를 뒤적거렸습니다. 왜? 아니, 가슴살밖에 없어서. 나 퍽퍽한 살은 못 먹잖아. 하나도 없어? 아들은 그 말을 하며 한씨의 그릇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마저도 한씨는 못 본 척했죠. 아들 며느리가 먹든 말든 한씨는 느긋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식사를 마친 한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냄비 안엔 아직도 닭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한씨의 몫이었을 퍽퍽한 살이었습니다. 아들도 몇 개 집어먹더니 감자만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한씨는 싱크대에 그릇을 넣어놓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씨를 보며 아들이 못 말린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죠.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TV에서 연예인이 나와서 감자전을 해먹는 프로그램을 보다가 한씨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마침 집에 감자도 있었기에 만들어 먹어볼까 싶었죠. 강판에 감자를 갈고 노릇노릇하게 익히자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감자전이에요? 아들이 참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맛있겠네요. 며느리도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왔습니다. 한씨는 적당한 크기로 딱 한 장만 붙여서 접시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접시를 들고 소파로 가서 TV를 보면서 혼자 감자전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러자 같이 먹으려고 식탁에 앉았던 아들과 며느리가 어안이 벙벙해져 한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아들이 묻자 한씨가 심드렁하게 대꾸했습니다. 이거만 했는데 먹고 싶으면 너희가 해서 먹어. 그리고 그 뒤로도 이렇게 차려서 한씨만 혼자 먹고 치워버리니까 아들 며느리도 한씨의 의도를 눈치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제발 그러지 마시고 다 같이 먹어요. 그래요,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에 제가 낙지 사올게요. 같이 낙지볶음 해 먹어요. 그거는 맛있는 부위도 따로 없어요. 한씨의 마음이 이미 꼬여버려서 그런지 그 말도 어쩐지 곱게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며느리에게서 낙지가 든 검정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낙지볶음을 먹으려는데 아들이 자연스럽게 먼저 집게를 들었죠. 덜어줄까? 그러고선 당연하다는 듯이 며느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제 버릇이 어딜 가질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 한씨가 아들의 손에 들려있던 집게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자신의 접시에 낙지를 덜었습니다. 2번 큼직하게 덜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낙지가 많지가 않은데. 네, 어머니. 2마리라서. 며느리의 말에 한씨가 대꾸했습니다. 먹을 사람이 셋이면 앞으로는 3마리 사오던가 해. 그러고는 접시에 담긴 낙지를 먹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들과 며느리는 나머지 음식을 가지고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분 어때? 무슨 기분이요? 너희가 나한테 하던 거 그대로 했는데. 기분 좋지 않지?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쪼잔하다고 그랬나? 아니면 좀스럽다고 그랬나? 직접 당하니까 어때? 그게 세상에서 제일 치사스러운 거야. 그리고 많이 먹는 사람이 있으면 적게 먹게 되는 사람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너희한테 맛있는 건 나한테도 맛있어. 부모라고 맛도 모르는 줄 아니? 한씨는 이제 자식이라고 먹을 것을 양보하고 나중에 서운해하는 일은 애초에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누군가 양보해야 한다면 그게 꼭 한씨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말하고 내 몫은 남겨놓으라고 말하면 뒤늦게 뒤에서 궁시렁거릴 일도 없었죠. 내가 나를 먼저 챙겨야지. 남이 먼저 챙겨주길 바라면 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사한 복수했다고 생각하지 마. 말로 해서는 어떤 기분인지 몰라서 직접 알려준 거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들은 선선히 수긍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밥 먹을 때마다 황당한 표정을 짓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겪었으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따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따지기엔 마음이 무척 상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됐을 때 한씨는 마트에서 닭다리와 닭날개만 포장된 것을 여러 개 사왔습니다. 아무도 가슴살을 좋아하지 않으니 요즘엔 이렇게도 많이 해먹는다며 친구가 알려줬죠. 한씨도 무작정 자신만 좋은 걸 먹고 이기적으로 굴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앞으로 계속 함께 살아야 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식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까운 부모는 없었으니 말이죠. 다만 서로 서운하지 않게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다소 째째한 복수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식사 시간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제는 자기들 배 채우는 것보다 먼저 한씨의 의사를 물었고 한씨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터넷도 찾아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는
그날의 일들을 떠올리며 농담하고 웃게 되었으니 결국엔 해피엔딩이었습니다.